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자율총연맹 주니어 랜선 교육의 진행을 맡은 김성환입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주니어 랜선 교육은 명망있고 유능한 멘토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전적 정보, 그리고 나아가서 한반도 및 세계 정세의 흐름을 탐구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니어 랜선 교육 첫 시간을 빛내주실 우리 강사님 나와주셨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 사이버보안과에서 재직 중이신 박재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 2030 세대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사이버보안과 교수를 맡고 있는 박재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사이버 보안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이버 보안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피해 사례는 줄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중장년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피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2030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보안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이 분야의 지원을 좀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AI가 창궐한 시대에 가장 유망한 직종은 사이버 보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이버 보안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2030이 앞으로의 비전을 사이버 보안에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사실 어떤 안보, 또 보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정말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인류의 이제 그 어떤 디지털화된 문화에 있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또 저희 부모님 세대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프롤로그를 간단히 준비했는데, 우리 사회자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가의 3대 요소가 아마 배우셨을 건데 다 아실 겁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갑자기 주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다시피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로 주권을 찾아서 전 세계 10위 안에권에 드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런 그 영토의 범위가 20년 전부터 좀 달라졌어요. 영토는 땅이 있어야 되고, 영공이 있어야 되고, 영해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는 영토라고 이제 불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이버 영역은 어디까지가 사이버 영역일까요? 굉장히 범위가 없겠죠. 너무 광범위한. 우리가 이제 랜선이라고 우리는 온라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곳들을 우리는 이제 사이버 영역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 사이버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 군대도 필요하겠죠. 사이버 무기도 필요하고, 사이버 방어 체계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다 아우르는 게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런 사이버 보안은 우리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 실제 군대에서도 사이버군을 운영하고 있고, 또 경찰도 사이버 경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맞습니다. 자, 국민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할 거냐? 악의적인 해킹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를 해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거는 우리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노년 시대에 만약에 이런 행복을 뺏긴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거는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을 당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송두리째 뺏겨버린다. 이런 거는 자기의 건강을 뺏긴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2030 젊은 세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노년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2021년, 22년, 23년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예. 뭐 공식적인 자료로 보면 한 2천억 정도의 이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 안 된 것까지 합치면 조 단위가 넘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잘못 받았거나 또는 클릭 한번 잘못해서 자기 재산이 뺏기는 게 조 단위가 넘는다. 이 생각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걸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을 제고하고 또 이런 사이버 보안이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화두를 먼저 꺼내고 싶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사이버 보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평상시에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조심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작업을 좀 주로 하는 그 직업군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이제 뭐 가상 악기라든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이제 보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지금 이미 작곡하신 아티스트의 음성도 이렇게 똑같이 복원이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게 놀랍기도 하지만은 야, 이런 부분이 누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흉내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이런 피싱 같은 경우에서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부모님 세대들한테 아들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이제 속여서 이렇게 피싱 같은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혹시 그런 실제 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나중에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고요. 예. 오늘 뭐 주제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네네네. 딥보이싱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활용을 해서 사람의 얼굴도 변형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목소리도 변형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셨을 건데 AI 가수하고 실제 가수가 나와서 어떤 게 AI고 어떤 게 실제 가수인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 보게 되면 AI가 하는 거를 실제 가수가 따라해봐야 얼마나 똑같겠어 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저도 확률이 50%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만큼 딥보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급작스럽게 이제 흉내를 냈을 경우 우리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택시기사분께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뒤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봐도 이제 피싱인 거예요. 그래서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서로 가셔가지고 이제 피싱을 막았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운 좋게 이렇게 방지가 된다는 것도 조금 그런 취약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전가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되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네.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떤 게 정말 피싱이고 정상적인 건지를 구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이런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많은 분들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주기적으로 이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피해 사례 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우리 지방 같은 데 가거나 또 이제 동네에 가보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뭐 노래 교실을 연다거나 네네. 또는 어떤 뭐 제품을 설명하는 이런 설명회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보이스피싱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옛날처럼 뭐 어디 검사입니다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이제 보이스피싱을 했을 경우에는 당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적으로 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령도 개정을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양성을 해서 무기만을 만드는 게 어떤 안보와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져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고도화되고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방의 차원의 어떤 교육이라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좀 다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그 노년층,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이렇게 활발하게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아직까지는 좀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보안 관련된 교육은 전무하다고 봐야 되죠.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실제 제가 이제 자료조사를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큰 대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큰 기관 위주에서 아주 굉장히 주기적이도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혜택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다는 거죠. 사이버 보안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뭐 저같이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에서 보면 와이파이 같이 설치하는 뭐 그런 AP,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설치하는 분도 이제 IT 엔지니어인데 그분들도 보안 영역을 어느 정도 알 건가 따져봤을 때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채 10,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사이버 보안의 전문가가 한 6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부족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료 조사를 봤더니 한 16,000명 정도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 기사에 봤을 때는 하지만 그 보안 전문가가 사실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다. 논리가 뭐였냐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요. 그 컴퓨터를 배운 기반 위에 보안을 배우는 거거든요. 보안 전문가라는 영역을 딱 정해놓고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알고 보안 교육을 좀 받은 그 대상자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충분히 6만 명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정부나 이런 은행이나 기관에서도 정말 전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배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2030이 IT를 전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BIT의 어떤 문과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컴퓨터 관련된 것만 보안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안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보안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영역을 좀 확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2030이 난 컴퓨터를 못하는데 난 해킹을 못하는데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접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안 전문가가 꼭 컴퓨터 관련된 어떤 엔지니어만을 보안 전문가라고 하지 않는구나. 네. 좀 더 내가 크게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주제가 된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이 지금 되게 정말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도 계획 수립이지만 이제 교육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보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예방 차원에서 그 예방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네. 물론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2024년에 좀 위협적으로 느꼈던 여러 가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2025년에 그럼 이런 사례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24년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먼저 2024년 그 사이버 위협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사이버 사기죠.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냥 문자를 보내는 피싱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것들, 요새는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많이 또 있고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제 생활이 IT 영역이 굉장히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노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까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약에 누군가가 잠식을 하게 된다면 마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거든요. 예. 그러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럼 재산을 돈이겠죠. 결국은 돈을 가져가는 거. 일반인한테 돈이겠죠. 네. 정치인들한테는 어떤 정보겠지만, 네. 일반인한테는 돈을 뺏어가는 게 목적인 거죠. 스마트폰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돈은 결국은 은행에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은행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새는 많이 간단하죠.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는 걸 썼지만 네. 최근에는 6자리 숫자만 입력하게 되면 예.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함이 강조가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전에 그 공인인증서 쓸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서 그걸 해제하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체하고 또 하는 데 있어서 6자리 정도 또는 어떤 패턴을 인식하면 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해킹을 통해서 어떤 사이버 편취를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대상은 공격자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누를 만한 거, 그 사람이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뭐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뭐 아는 지인의 청첩장을 보낸다거나 네. 돌잔치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예.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청첩장이나 돌잔치들이 온라인으로 링크를 달아서 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부주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뭐 조의금도 보낼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버지, 이런 링크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조사를 못 책임지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다는 얘기를 제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 눌러야 될 일을 안 누르게 돼서 공과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식들도 명확하게 이게 피싱입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식이 언제까지 또 그거를 계속 교육을 해주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어떤 책임을 지고 정기적 교육을 해주거나 뭐 노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체 모임에 가서 간단하게 안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60, 70대 이상의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략적으로
80%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투지폰을 쓰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뭔가 이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부모님한테 이거 누르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만 받으세요. 라고 하면 스마트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뭐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뭐 연극도 있고, 그렇죠. 뮤지컬도 있고, 약간 영상 매체 유튜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문화적인 다변화로 이제 예방을 하는 차원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 꼭 이런 부분으로 교육이 좀 활성화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법정 드라마를 통해서 판검사들 또는 변호사들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는 어떤 걸 알 수 있지도 역사적으로 저런 인물이 저런 일들을 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의학 드라마는 또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청이 높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이버 보안을 조금 더 극화해가지고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또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재밌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띄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당할 수 있구나. 저런 걸 막아야겠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드라마 좋아하시고 또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신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극화시켜서 예방 차원으로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고 봤더니 뭐 사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였고 어머 충격적이었다. 우리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전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오바이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 깊숙이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쉬쉬하지 말고요. 조금 더 좀 공적인 영역에서 또는 좀 포괄적인 영역에서 전달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공격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C를 쓰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깔게 되죠. 저희 아버님도 지금 70대 후반이시고 또 뭐 아는 지인분들도 80대가 많은데 여전히 이제 노트북이나 PC를 가지고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 내용들 중에는 뭐 저작권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 소중한 자료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이라는 걸 깔죠. 백신. 이 백신이 하는 역할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막아내는 역할을 우리 백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신은 그냥 한번 깔아놓고 그냥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그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뭐 네이버도 있고요, 알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V3 안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용은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데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악용해서 업데이트 되는 서버에다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 업데이트를 받는 모든 밑에 있는 PC나 클라이언트들이 다 감염되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바이러스 한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알약 이제 V3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알약도 깔고 V3도 깔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깔게 되면 보안도가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을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시크릿 넘버 1, 캡스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죠. 물리적으로. 근데 이 백신 자체가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PC를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걸 여러 개 깔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내가 우선권을 가질 거야. 내가 우선권을 가질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면 이 경쟁에 합류해가지고 오히려 얘네를 무마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신은 딱 하나만 까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진짜 많이 깔면 안 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나는 알약을 깔았는데 네이버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안철수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백신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 어느 한 곳에서 감염된 정보를 얻게 되면 다른 쪽이 다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네.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다 믿으셔야 되는 거고 네. 좀 불안하다 생각하시면 그걸 지우시고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개인적 비용이 드니까 네. 그 부분은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이 확 해결이 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부적으로 해킹 프로그램들이 다운이 돼가지고 예. 내 PC를 장악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엔 이걸 그냥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예. 요새는 이제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고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데 뭐 랜섬웨어 이런 식으로. 네. 세 번째가 이제 작년에 많은 피해를 발생했던 게 네. 랜섬웨어인데 네. 랜섬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이라는 거죠. 인질한테 몸값을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랜섬웨어가 설치가 되면 아주 지능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파일,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파일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돈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찍어놓은 뭐 사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유료로 샀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사용자가 이때까지 관리했던 그런 파일들만 암호화를 한다. 네. 암호화한다는 얘기는 복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열쇠가 있어야 그걸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PC를 딱 클릭해갖고 제 사진을 열어봤더니 사진이 안 열리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일이지 봤더니 거기 친절하게 텍스트 파일로 해놓은 거죠. 내가 여러분의 파일을 암호화시켰어요. 네. 아주 좋은 파일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는데 이걸 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돈을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한글로 안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 분들은 뭘 또 몰라가지고 네. 이거를 아는 분한테 가져가는 거죠. 네. 가져갔을 때 아는 사람이 뭐 USB를 꽂았다가 하면 또 감염되는 거고 자동 확산되는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고치는 그런 곳에 가져가서 제 랜섬웨어가 감염됐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비용이 얼마 들까요? 되게 중요한 가족 사진이 있는데 가족 사진 어디에도 없고 백업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걸 꼭 살려야만 돼요. 또 극단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사진 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걸 돈 얼마 주고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를 주실 의향입니다? 그래도 100만 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100만 원 갖고도 못 살립니다. 문제는 못 살립니다. 근데 여기 파일이 1000개가 있다 가정해보죠. 사진이 1000장 있어요. 그러면 천장을 암호화했다는 얘기는 열쇠 하나 갖고 1000장을 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나쁜 게 뭐냐면 파일마다 1000개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파일마다 세상에. 해커가 아주 막지한 거죠. 너무한데.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랜섬웨어 이름이 뭐였냐면 워너크라이라고 했어요. 워너크라이가 뭐냐면 울고 싶어? 이런 뜻이잖아요. 너 감염되면 너 울고 싶을 거야.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랜섬웨어 감염된지도 모르고 제가 예를 들자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7, 8년 전 얘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감염이 되는 되게 중요한 파일이 있다. 네. 근데 제가 열어보니까 이제 워너크라이에 감염된 거죠. 그리고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친절하게 또 한국말로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굉장히 음란하고 독특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파일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정말 갖고 있던 분은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오셨다. 그럴 일이 없는데, 예. 내가 혹시나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알려버렸을 경우에는 그냥 사진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고 오셔갖고 제가 그걸 다 검토를 해드리면서 제가 물론 풀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수천 개의 파일을 제가 풀 수는 없고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다가 돈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돈을 받는지 아세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렇죠. 예. 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비트코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 줄 방법이 없다. 그럼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그럼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는데 또 비트코인으로 내가 현금을 바꿔줄게 하는 사기꾼이 또 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가? 어르신 비트코인을 바꿔야 되니까 저한테 입금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비트코인을 바꿔서 해줄게요 해놓고 그 돈을 받고 나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점입니까?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겁니까? 그럼 어르신들한테 비트코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랜섬웨어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꼭 극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럴 수 있구나. 네. 그러면 분명한 건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보호 조치, 예방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랜섬에 감염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방이나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뭐 혈구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사례가 2024년에 여전히 아주 문제를 야기시켰고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를 나타냈다. 지금 백신의 업데이트로도 다 못 막는 랜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랜섬에는 백신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건 정말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조심만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아버지한테 PC 쓰지 마시고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옛날 그 공중인 전화하고 전화하세요. 이렇게 살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좀 이제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저희처럼 이제 그 지적 재산을 파일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그 삶에 살아가는 생계에 있어서 지정에 직접적인 끼칠 수 있는 분들은 이 파일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면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파일들 있잖아요. 예. 뭐 저는 개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수도 많고 또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만드는 강의 자료 또 책을 쓰면서 쓰는 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백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업을 통해서 이제 백업을 매우 자주 합니다. 저는 매우 자주 하는데 병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아무리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인터넷 드라이브 같은 인터넷 드라이브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 드라이브 거는 마찬가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는데 그것도 감염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테라짜리를 2가지를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1테라짜리를 붙여놓고요. 그래서 작업을 한다면 항상 백업을 하고 빼놓고 하는 습관을 들여놓거든요. 이제 외장하드 같은 외장하드를 가져놓고 이제 빼놓게 되면 콜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될 이유가 없죠. 저장을 본체에다 넣고 외장에다 넣고 이게 귀찮을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을 갖고 있고 생계에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 백신도 일부 있고요.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25년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또 활개를 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자료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예상한 건데요. 요번에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작년에 있었던 것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눈에 띌 만한 게 바로 AI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굉장히 핫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실제 AI를 가지고
세상이 바뀌려고 했던 건 재작년에 네. 챗GPT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2.5 또 작년 3.0 이렇게 나오면서 이 챗GPT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었죠. 맞습니다. 챗GPT를 대부분 지금 IT 하는 분들은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웬만해서는 다 챗GPT를 사용하는데 챗GPT는 대명사에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AI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나왔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쪽에서 뭐 녹스라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을 AI로 해결하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AI를 어느 부분에 좀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곡을 이제 음악 작업을 했었을 때 어떤 가이드 보컬이 필요해서 할 때 이제 예전 그 AI가 이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가이드 보컬 이런 분이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초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경우에는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여성 보컬을 입히거나 그런 경우도 좀 그런 경우로 저는 좀 많이 썼었어요. 이게 뭐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 실제 가창자분이 부른 거와 비교했었을 때 약간 이격감이 좀 있지요. 그럼요. 네네.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I는 말씀드린 이격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보다 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AI는 굉장히 실질적인 뭐 목소리나 또는 어떤 영상에 가깝게 됐다는 거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옛날에 챗GPT와 같이 그 생성형 AI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텍스트로 받았거든요. 제가 이 AI를 굉장히 많이 얻는 거였고 논문도 많이 썼는데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요즘 유튜브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한 4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올라가는 AI 영화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발전 속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되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챗GPT에서 나오는 달리라고 하는 그런 AI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냐면 달리가 처음에 오픈됐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텍스트를 주는 거죠. 어떤 한 여인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이 거리는 일본 거리다. 그럼 일본 거리니까 일본에 있는 여러 간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레인코트를 입고 있고, 굿은 뭘 신었다. 그다음에 립스틱은 뭘 발랐고, 가방은 뭘 들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쫙 그려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거리를 가는데 비가 촉촉히 내렸어요. 근데 그 물이 좀 어느 정도 고여 있을 거잖아요. 그 물에 고여 있는데 이 간판이 다 비치는 거예요. 게다가 선글라스를 꼈다 그랬잖아요. 이 선글라스도 다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영상들이 이 선글라스 통해서 다 지나가는 거죠. 그 반사까지. 그 텍스트 몇 줄, 5줄짜리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 IT 입장에서는 1년 전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막 만들게 되면 더 정교한 영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저거 그림 같네, 저거 애니메이션 같네 이런 느낌이 들고 3D 같네. 그게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3D도 아니고 AI가 만든 거예요. 그 정도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나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의 얼굴을 따서 나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얼굴에 입힌 다음에 그 사람이 마치 그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배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인격살인. 그게 요번에 그 중학생들이 만들었던 딥페이크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던 야한 동영상을 만들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만든 건 되게 조악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중학생이. 이거는 거의 정말 치명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치명적이죠. 엄청.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어떤 의도를 만들 것인지를 다 뭐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혹시 그
다크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다크웹 들어봤습니다. 다크웹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다크웹은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네네. 것을 다크웹이라고 하는데 네. 인터넷보다 다크웹이 더 큽니다. 치면 되게 이거 뭐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네. 참 저도 되게 자괴감이 느껴지는데 네.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크웹을 저는 자주는 안 가지만 네. 가끔 들어갑니다. 연구를 위해서. 예. 근데 그때 들어갈 때는 이 노트북은 그냥 무조건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보느냐면 요새 무슨 거래를 하는지 어떤 걸 거래하는 건지 네. 그래서 살인 뭐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야한 동영상 이런 거는 뭐 널려있고요. 네. 무기 거래, 마약 거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마약 같은 경우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악용된다라고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가상화폐를 또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어떤 음해 세력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닥쳐서 생활해야 될 사이버 보안의 영역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냐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해킹을 막고 해킹하고 하는 것이 영역이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제도할 거냐, 예.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교육할 거냐, 어떻게 방어할 거냐의 영역은 문과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디자인하는 거는 문과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그걸 코딩하는 거니까. 그래서 AI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네. 그래야만 우리나라와 어떤 국민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AI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유리한 점도 있지만 네네. 피해도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못 따라갑니다. 거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위험도가 굉장히 극하게 높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바둑을 좋아합니다. 어제 바둑을 보는데 네. 하고 바둑 두시나요? 안 두시나요? 알까기는 합니다. 우리 알파고라고 하는 거 이제 예, 들어보셨잖아요. 알파고가 나온 지도 꽤 됐죠 지금. 예. 10여 년 가까이 돼가는데 알파고가 나오면서 세상에 AI라는 걸 알려주게 됐는데 네. 최근에 바둑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해설을 누가 하냐면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설까지 하는 AI가 놓으면 이거는 좋은 수야 나쁜 수야 그걸 사람 해설자가 받아서 해설을 하는데 그 사람 다 구단들이에요. 구단들도 AI가 이렇게 돼야 돼 하는 부분들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AI하고 두는데 AI하고 둬서 이긴 적이 이세돌 이후는 한 번도 없어요.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인류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프로 기자들은 AI라고 두는데 그것도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까지 깔고 둡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이상 AI를 이길 방법은 없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고 알고리즘도 좋아졌고 AI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급속도되고 있고 그 다음에 AI는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로봇가 막 덤블링도 하고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철제를 가진 로봇가 예. 머리에 AI 챗GPT나 구글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터미네이터죠. 약간 그런 부분 현상, 그 포비아도 약간 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류는 이런 AI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네. 지금 화재 현장도 있지만 화재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또는 AI를 많이 가지고 와서 경찰이나 군 병력을 무력화해가지고 세상을 장악한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분명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 나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사이버 보안은 해커들이야 해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 안녕을 꾀하기 위한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이버 보안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 3, 4부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딥시크 네, 들어보셨잖아요. 딥시크가 중국에서 만든 AI인데 네.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이 충격을 먹었어요.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냐면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바드 이런 친구들이 AI를 만들어서 개발한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AI를 개발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되게 훌륭한 그런 그 반도체 칩이 아니라 우리는 되게 저가형을 썼는데도 이 정도 설명이 나와.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아, 중국 또 거짓말한다.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말 해가지고 직접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 속도도 되게 좋고 이 챗GPT를 위협할 만한 정도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돈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런 인해서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17%가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AI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너무 많은 거품을 주고 있지 않았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를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이 AI가 퍼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개인정보를 딥시크가 무자비로 가져간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살펴봤더니 다른 AI도 개인정보를 가져가긴 하는데 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지? 막 해봤더니 다른 AI들은 개인정보를 버리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AI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저장하더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집된 그런 개인정보를 가져가겠다. 근데 이거 싸니까 공짜니까 많이 써봐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AI를 통해 가지고 같이 아웃풋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 딥시크의 어떤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딥시크가 더 좋은 어떤 퀄리티를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내 정보야 뭐 가져가봐야 얼마나 되겠어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생활 속에 이런 AI들이 내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가져간다. 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타이핑 정보, 그 다음에 유출할 수 있는 정보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러겠냐는 거죠. 이런 AI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결국은 정보를 많이 얻는 게 국력을 향상시키는 일이에요. 그럼 중국의 목적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져서 어떤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좀 더 적대시해서 또 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 쓰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대응할 수 있는 AI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영역까지도 우리가 그 포괄할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가 지금 거의 그 장벽이 되게 낮은 상황. 최소한의 정보 뭐 가져간다고 하고 근데 그 데피니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제 전화번호 뒤에 자리가 뭐 0000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개인정보일 거야 아닐까요? 옛날엔 아니었어요. 지금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 말고도 다른 정보하고 결합했을 때 유추가 가능하다?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정보예요. 자, 예를 들어 익명이라고 해보죠. 제 익명이 해모수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상에서 해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해모수 별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명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면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추 가능하죠. 그래서 개인정보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키 타이핑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키 타이핑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 좀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타이핑을 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요거를 좀 더 빨리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른손을 빨리 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도 유출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이핑의 속도와 템포. 그 패턴이거든요. 무섭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너구나. 네가 아무리 너가 아니라고 해도 난 너라고 확신해.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거 왜 알아내야 겠냐는 거죠. 결국은 그것들조차도 모두 다 정보고 정보는 돈이고 국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같이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보안은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봐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대응하는 영역이 더 넓어야 될 것이고 보다 전문적이어야 되는 거고 이건 이과만의 영역, 엔지니어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2030들 문과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사이버 보안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꼭 해킹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해서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스마트폰 활용할 때 전화 올 때 지금 혹시 뭐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앱 같은 거 깔아놓으셨나요? 예, 저는 깔았어요. 뭐 후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상으로 깔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런 걸 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처가댁이 영월이어가지고 가끔 가서 보면 이런 거 안 깔린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앱들이 깔려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여기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이거는 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거고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게 어떤 특정한 링크를 눌렀을 때 앱이 깔리게 되면 어디다 전화해도 그 범죄 조직이 갑니다. 112를 해도 가고 124를 해도 가고 우리 아빠한테도 해도 가고 우리 동생한테도 가도 다 저쪽 주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자청해서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그럼 내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02 뭐뭐뭐의 뭐뭐뭐를 검사라고 알았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그것도 그 조직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앱이 깔려있는지 안 깔려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매체가 성격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깔려있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방송 통해서 많이들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한국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거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냥 단순하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우리 저기 그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의료 봉사 가잖아요. 의료 봉사 가잖아요. 가서 뭐 청진길에서 어머니 아프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스마트폰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검토해 드릴게요. 왜 못해요?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스마트 보안 봉사를 하자.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연결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검토했던 많은 분들 중에 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비밀번호를 다 넣어놔요. 계좌번호 넣어놓고 뭐 넣어놓고 비밀번호 다 넣어놓고 그러면 만약에 스마트폰에 뭘 잘못 눌러가지고 악성 앱이 깔렸다 그러면 그냥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보고 저장해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통장을 다 찍어놔요. 비밀번호 다 찍어놔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찔릴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마트폰에다 다 정보를 저장해 놓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님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농활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2030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이 제가 교육을 좀 하고 전문적인 툴을 좀 보급해주면 거기 가서 농활도 하고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오세요 제가 폰 검사해드릴게요 하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는 사이버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많이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한 회에 담기에는 좀 광범위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중에 또 절충해서 방송을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한국프리텍대학교 사이버보안과는 이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전문 대학생들이 입학도 가능하지만 1년제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1년제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1년 동안 국비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률도 100%고요. 그래서 경쟁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전문 보안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데 제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요번에 서울시에서도
한 3, 4개월 과정으로 정보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었었는데 모집이 안 돼가지고 폐강이 됐거든요. 다 무상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국비나 지자체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사이버 보안 나는 어려워해서 도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건데 앞으로의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사이버 보안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를 너무 잘해야 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도전해보시고 2030이 이런 쪽의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화면에 이런 안내 문구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네. 참고를 해가지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십니다. 문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 이제 잘 주셨고, 예, 오늘 저희는 박재경 교수님 모시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에 대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문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개인의 안보에 대한 위협도 같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정말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보안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지속적인 작은 실천이야말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사님,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